네, 그러면 11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원래 지난 시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큐빗에 대해서 주로 봤었고, 사실은 그 전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강의부터 한 9번째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희는 일반적인 선형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한 9번째 강의 그때쯤에 싱글 큐빗에 대해서, 그러니까 싱글 큐빗 자체가 선형 벡터 공간에 하나의 벡터로 잘 나타난다, 그런 것까지 배웠었는데, 사실은 그게 싱글 큐빗으로 한정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실 하나의 큐빗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큐빗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갑자기 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각각의 큐빗들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스페이스를 가진데, 힐버트 스페이스를 가지는데, 마치 첫 번째 큐빗은 이 공간 내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두 번째 큐빗은 저 옆에 있는 강의실에 그 안에 임의의 어떤 벡터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큐빗이 하나씩만 있으면 아무런 특별히 대단한 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러 개를 모아야지 뭔가 컴퓨테이션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거를 어떤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양자역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다시 원래 우리가 처음 배웠던 공리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첫 번째 공리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임의에 현재 주어진 어떤 하나의 입자일 필요는 없고, 임의의 어떤 여러 개의 입자들 아니면 물리적인 시스템의 현재 양자 상태는 결국에 무엇으로 나타난다? 힐버트 스페이스의 하나의 벡터로 나타난다. 그 룰을 여전히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이든 아니면 여러 개이든 상관없이, 물론 처음에는 제가 공리에다가 파티클이라는 말을 일부러 좀 비주얼라이즈 하기 쉽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의 파티클이 아니라 사실은 주어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입자들이 있으면 그거 하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그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시스템이 일단 어떻게 나타나냐, 수학적으로 그때 말했던 게 벡터 공간에, 그러니까 내적이 정의된 벡터 공간, 약간 좀 더 컴플리트한 조건까지 붙이면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 근데 이 수업 정도 수준에서는 힐버트 스페이스랑 내적이 정의된 벡터 공간이랑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백터 공간에 하나의 벡터로 나타나야 된다, 그거였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개의 큐빗들이 있을 때 걔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던 게, 그럼 각각의 큐빗들마다 해당하는 자기 고유한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고유한 게 있을 텐데, 얘네들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힐버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새로운 힐버트 스페이스를 만드는 뭔가 룰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벡터가 현재 주어진 여러 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의 전체적인 퀀텀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냐 했을 때 나온 게 바로 텐서 프로덕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개의 큐빗들이 있는 상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일종의 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하나하나씩의 큐빗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공간을 합칠 때는, 예를 들면 두 개의 공간을 합칠 때는 이렇게 각각의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나타내는 이런 심볼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하나씩 텐서 프로덕트로 묶어주면 된다는 거였고, 그게 보통 그냥 노테이션이고, 실제로 그러면 그 안에 벡터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 그거는 원래 유안에 속하던 벡터 하나를 빼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공간에 벡터 하나를 가져오면은, 그리고 걔네들을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 양쪽에 이렇게 놓으면, 그럼 이거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 내에 새로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들의 선형 조합까지도 다 허용한다는 게, 왜냐하면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벡터가 주어지면 걔네들 간의 선형 조합도 1차 결합도, 선형 조합, 1차 결합도 다 허용한다. 그게 바로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새로 만들어진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정의해야 되죠. 저희가 다시 계속 얘기했지만 첫 시간에 저희가 강조했던 건 벡터 스페이스, 걔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걔의 성질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선형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랑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가 뭐냐. 사실 걔네들이 쭉 정의가 돼야지 뭔가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런 스페이스에도 다 대응되는 개념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새로 만든 공간에서의 선형 오퍼레이터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이미 원래 각각의 공간들에 해당하는 그런 선형 오퍼레이터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걔네들끼리도 또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로 묶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이런 그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텐서 프로덕트는 이 새로 또 만들어진 이 벡터에 어떻게 작용하냐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게 칸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텐서 프로덕트 이 심볼을 일종의 칸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칸은 첫 번째 칸끼리만 놀고 두 번째 칸은 두 번째 칸끼리만 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들이 리니어리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 얘들이 막 섞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를 보통 저희가 인탱글먼트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이고,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개념 없이 예, 그러니까 인탱글먼트 개념 없이도 뭐 일단 같은 칸끼리만 계산한다.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과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의 선형 조합까지는 이 안에서 좋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또 그러니까 힐버트 스페이스가 돼야 되니까 얘 역시도 이너 프로덕트가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임의에 주어진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 벡터랑 요 벡터 간에 그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정의하냐? 그게 바로 여기,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얘들을 다시 원래 공간에서 하나씩 가져온 그런 벡터로 다 다시 분해한 다음에, 그러면 걔네들이 선형 조합으로 나타날 때고 얘도 일종의 그런 어떤 그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애들을 일단 이렇게 그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된 벡터들의 합으로 나타났으면, 이제는 그 합들이 그 선형적인 성질을 띠니까 그 각각의, 그러니까 합에 들어갔던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끼리 다 한 번씩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다 취합하면은 그러면 최종적인 그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의된 이렇게 저희가 새로 정의한 이너 프로덕트는 그 2장에서 요구한 그런 이너 프로덕트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좋은 그 내적 연산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 어떤 추상적인 벡터를 보면은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비주얼라이즈 하려면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행렬 형태로 표현되는 거였죠.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다 1대1로 제공되는 형태가 있고, 행렬이 그 두 개의 벡터 아니면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텐서 프로덕트로 연결됐을 때 새로 만들어지는 행렬이 어떤 모양인지를 잘 살펴보면은, 그럼 텐서 프로덕트라는 게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구나가 좀 더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한번 좀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오늘부터는 뭔가 새로운, 예, 정말 이 과목의 그 제일 핵심인 양자회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간단한 게이트들은 좀 봤는데 이제는 좀 더, 예,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하나씩 좀, 예, 짚어 나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로라고 하면은, 회로는 다들 뭐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걔네들끼리 전기적 신호가 흐르죠.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얼핏 봤듯이 약간 양자회로들도 뭔가 와이어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와이어의 의미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약간 많은 면에서 비슷하긴 한데,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어떤 큐빗이 있고 이 큐빗이 그러니까 이 큐빗이 뭐 어떤 게이트를 통과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또 다른 큐빗과의 어떤 뭐 조건 연산을 수행하고 이럴 경우에 이거를 일종의 그 전기회로의 와이어로 봐도 어느 정도는 말은 되는데, 그러기에는 약간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보면은 이런 뭐 엔드 게이트가 있으면 두 개의 비트가 왔다가 하나의 비트로 합쳐지기도 하죠. 근데 양자 회로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고, 원래 비트가 있었으면 그 비트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양자 회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선들은 원래 시작했던 뭔가 양자 메모리가 있겠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그 큐빗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다른 의미에서 혼용돼서 사용되는데, 하나는 큐빗이란 건 그 큐빗, 그러니까 양자 상태, 그 양자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가 한 번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양자 메모리를 말할 때도 그냥 큐빗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거는 그거를 약간 구분해서 보면은, 원래 우리가
큐빗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양자 메모리가 있겠죠? 걔도 여전히 큐빗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양자 메모리는 그냥 사라지진 않겠죠. 물론 광자로 돼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측정하면서 사라지긴 하는데, 그 경우는 약간 예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 측정은 거의 그 회로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양자 메모리에 해당되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 거고, 이 오브젝트는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그게 약간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와이어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 얘는 사실은 일종의 시간의 흐름일 경우가 많고요. 이게 또 광자로 임플리멘트 하냐 아니면은 그 나머지 뭐 이온 트랩이라든지 초전도라든지 뭐 양자점으로 하냐에 따라서 약간은 구분됩니다. 근데 그 만약 광자가 아니라면 얘는 그냥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인 정보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든 뭐 아날로그 회로든 보통은 신호가 여기서 발생하면 얘가 전파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약간 좀 다른 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회로는 정말 뭐 기판이 있고 그 기판 위에 게이트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오브젝트를 놓고 그 다음에 얘의 출력 결과를 다시 받아들이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놓고 해서 그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되는 데 비해서 그 광자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종류의 물리적인 큐빗들은 얘네들이 나타내는 건 다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큐빗에다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한다고 표현을 하지, 큐빗이 게이트를 통과한다는 표현은 약간은 좀 애매한 표현이다. 뭐 그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여전히 바닥에 깔려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구현될 때는 사실은 이런 큐빗이 그러니까 뭐 원자가 여기 있는데 원자가 그래서 여기로 가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자는 또 다릅니다. 광은 항상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 같은, 아니 양자 회로들은 다들 걔네들은 실제로 이렇게 광이 잘 전파될 수 있는 광 도파로를 만들고, 뭐 광 도파로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프리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지금처럼 레이저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렌즈, 아니면은 여기다 뭐 이런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웨이브 플레이트, 아니면은 뭐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종류들이. 그래서 그런 광 컴포넌트를 실제로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의 경우에는 이 회로가 거의 그 공간상으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넣는 거랑 약간 1대1 대응되고, 대신에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큐빗들은 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타낸다. 그게 약간 좀 아주 큰 차이점이고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약간 회로들의 예를 보면은 좀 더 감이 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뭐 배웠던 게이트가 지난 시간에 XYZ 게이트랑 하다마드 게이트 배웠고, 그 다음에 CNOT 게이트 배웠죠. 자, 근데 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약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중, 약간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 상에서 스왑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뭐 C로 나타낸다면 그 저희가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두 개의 변수에 예를 들어 얘한테 A라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다 B라는 값을 넣어놨다. 그러면은 얘를 그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여기에 A라는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메모리가 있고 여기다 제가 A와 B를 넣었는데, 여기 있는 두 값을 바꾸고 싶은 거, 보통 그런 거를 스와핑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할 때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겠냐, 뭐 이런 게 사실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뭐 프로그래밍 배우고 할 때는 아주 재밌는 그런 퀴즈 중에 하나였는데, 뭐 무식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그 하나의 버퍼에 해당되는 그 메모리를 하나 더 정의해서 얘를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가 같은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C는 A, 그 다음에 A는 B, 그 다음에 B는 C. 이게 무식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제가 컴퓨터를 배우던 그 당시에는 이 메모리 하나 한 비트 아니면 뭐 한 바이트가 정말 중요한 리소스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메모리를 적게 쓰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런 거 자체가 챌린지가 많이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추가적인 이런 그 변수 없이도 이걸 할 수 있다. 뭐 여기 일단 들어가야겠죠. 뭐 이런 값들이.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다음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A가 들어있고 B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B에다가 A를 더한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에다가 뭘 넣냐면 네, 죄송합니다. 예, 자, A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B-A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B-A니까 그 대문자 B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B에다가 B-A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현재 요 값을 빼니까 이제 여기에는 A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게 보통 예전에 챌린지였는데 사실 뭐 이런 똑같은 문제가 그 양자배로도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두 개의 큐빗이 제가 주어졌어요. 여기에 첫 번째 큐빗, 두 번째 큐빗이 있는데 얘네 간에 가까이 큐빗마다 가지고 있는 큐빗 정보, 퀀텀 스테이트가 있겠죠. 걔들을 스와핑할 수 있느냐, 양자배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간단한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CNOT 게이트를 3개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결과가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얘의 양자 상태를 여기에 A라는 그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있고 아니면 큐빗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큐빗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직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어떤 상태냐면 A,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자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 게 우리가 만약 이게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얘가 타겟 큐빗이면 그러면 얘는 CNOT 게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뭐가 됐냐면 C랑 T, C 간에 XOR 연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비트와이즈 뭐 이거는 어차피 한 비트를 나타내니까 뭐 그러니까 비트와이즈라는 표현 자체 필요 없죠. 그러니까 XOR 연산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XOR에 해당되는 결과가 타겟 큐빗에 들어간다가 그 CNOT 오퍼레이션이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CNOT 게이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나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A 그 다음에 B XOR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그러면 이번에는 컨트롤과 타겟의 역할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애가 컨트롤이고 이 앞에 있는 애가 타겟이거든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기서는 얘가 A랑 XOR 그 다음에 B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 A 이렇게 남아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 값을 잘 살펴보면은 자, XOR는 순서에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XOR의 중요한 성질이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합 법칙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있는 애랑 이거를 먼저 계산하는 거랑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XOR의 성질이죠. 자, 근데 또 다른 XOR의 성질이 뭐냐면 XOR가 언제 1이 되냐? 둘 다 1일 때는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XOR는 그러니까 같은 값에 대한 XOR를 하면은 얘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왜냐면 얘가 1이 되려면 그 두 값이 달라야지만 1이 되는데, 그러니까 두 비트가. 근데 얘는 항상 같은 걸 저희가 적어버렸으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고, 그럼 0과 어떤 값의 XOR는 뭐다? 원래 자기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B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요게 요 결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시 앞에 있는 애, 그러니까 첫 번째 큐빗이 컨트롤, 두 번째 큐빗이 타겟이 되죠. 그럼 다시 여기서의 값은 뭐냐면 얘는 변하지 않고 이제 얘랑 요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아까 똑같은 논리가 돼서 얘들 이렇게 묶이고 이거 어차피 0이니까 얘랑 XO 하면 다 날아가서 이거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 시작은 첫 번째 큐빗에 A, 두 번째 큐빗에 B가 들었는데 이거 세 번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 큐빗에 B, 두 번째 큐빗에 A 들어갔죠. 자, 이거의 원리가 아까 여기 했던 설명했던 그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은 사실 꽤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근데 약간은 다르긴 한데 그 거의 유사한 개념처럼 보이긴 하죠.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이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들이 얼마나 여기에 많이 활용되는지를 아마 예, 한번 그러니까 그 감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그 기존의 디지털 회로에 대한 난리지가 이런 때 또 많이 활용되지만 또 어떤 때는 그게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생각을 자유롭게 해놓고 너무 자유롭게 해서 모든 룰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룰을 막 깨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적어도 말했던 그 룰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수학 게이트를 저희가 뭐 이렇게 3개씩 그리면 되게 복잡하니까 그거에 좀 간단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X 2개를 하면은 그럼 얘네들을 스와핑한다라는 그냥 노테이션입니다. 회로 그냥 심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 방금 전에 봤듯이 뭔가 클래시컬 회로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거가 많죠. 그래서 좀 대표적인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논리회로 시간 같은 데서 많이 배웠을 텐데 논리회로 시간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컨비네이셔널 로직, 그러니까 조합 논리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퀀셜 로직이라고 해가지고 순차 논리가 들어가고 걔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플립플랍 그러니까 뭐 플립플랍이 아니라 뭐 플립플랍 아니면은 예, 어떤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럼 여기에 현재 그러니까 t 타임에 현재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러면 현재 값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조합 회로들이 쭉 있고 얘네들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기 새로운 값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이 쭉 들어가서 다시 여기로 피드백 되는 형태로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번 t 플러스 1에서는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기 값으로 업데이트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들을 많이 배웠죠. 근데 양자회로는 이런 식으로 루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로 자체는 어사이클릭한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로들 이걸로 구현 못하냐? 그러지 않는 게 자, 이거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파이프라이닝 뭐 그런 걸 아마 배우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루프로 계속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시퀀셜하게 쭉 풀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t 타임에 대한 어떤 값이 결정되면 그러면 여기에 그냥 메모리 하나 더 나와서 얘가 이제 t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똑같은 회로가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회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t2 타임에 t 플러스 2 타임에 또 여기 값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어차피 같은 애들이니까 이거를 재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양자 회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큐빗이 시작해서 쭉 계속 연결되는 개념, 그러니까 시간을 따라서 계속 그게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이 루프가 있는 회로를 이렇게 푸는 게 굳이 리소스를 많이 쓰는 개념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잘 맞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뭐 꼭 피드백이, 그러니까 루프가 없다는 게 큰 단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큰 단점처럼 보일 수 있는데 팬아웃이 안 된다. 팬아웃이 디지털 회로에서 뭐를 의미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입력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여기도 또 뭐 다른 회로가 있어가지고 뭐 입력이 쭉 들어온 다음에 4개의 입력이 뭐 예를 들면 얘네들끼리 조합을 하기 위해서 어디 첫 번째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다음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게이트를 계산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따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따와서 이렇게 또 들어가겠죠. 아니면 여기에 더 많은 게이트들이 있다면 여기서 계속 따와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하나에서 여러 개로 값이 쪼개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양자회로에서 안 됩니다. 이거랑 약간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내서 기존의 회로가 하는 걸 결국에 해낼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회로는 존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그 큐빗이 시작하면은 그 선들이 그 큐빗의 약간의 타임라인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큐빗이 두 개로 쪼개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은 팬아웃 자체는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거가 안 되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양자 상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트랜스폼을 따라야 된다? 유니테리 트랜스폼을 따라야 된다. 근데 유니테리 트랜스폼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벡터의 크기가 안 변해야 된다는데, 물론 큐빗의 개수랑 벡터의 크기는 상관이 없지만 큐빗 자체가 달라지면은 스페이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벡터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 있는 벡터로 다시 매핑이 돼야 되면은 그 얘기는 여전히 같은 수의 큐빗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선들이 그러니까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이 카피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두 번 정도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면, 뭐 이게 안 되듯이, 이게 안 되듯이 거꾸로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이 들어왔는데 하나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이런 걸 팬이라고 부르고, 물론 팬인이라고 부르면은 좀 더 그거보다는 약간 디지털 회로에서 여러 개의 와이어를 이렇게 그 동시에 하나에 하는 게 결국에는 약간 오화 게이트를 대신한 거랑 비슷하다. 약간 그 개념을 보통 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그거를 약간 좀 더 광의로 해석하면 이런 것 자체도 안 된다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의 큐빗과 출력의 큐빗 개수가 다른 그런 회로는 양자 회로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양자 회로는 결국엔 유니테리 트랜스폼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니테리 트랜스폼이 또 아주 중요한 성질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번 얘기했듯이 가역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니테리 트랜스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게이트가 주어졌을 때 항상,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얘의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구하는 건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의 어떤 오퍼레이터는 항상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걔한테 트랜스포즈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주면은 그럼 항상 우리는 찾을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니테리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는 항상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는 항상, 그러니까 유니테리 오퍼레이터의 허미션 컨주게이션, 항상 찾아낼 수 있는 허미션 컨주게이션은 얘의 역행렬이 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게이트가 U에 해당되는 어떤 여러 개의 큐빗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 큐빗이 쭉 나오는데, 얘의 결과는 항상 우리가 요런 애를 찾아낼 수 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왜냐면 그 유니테리일 경우는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가 나오는, 그러니까 요게 원래 푸사이였으면 이 중간 상태는 푸사이 프라임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는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애를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회로는 가역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역적이려면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하고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의 양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또 뭐 예를 들었듯이 저희가 오화 게이트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화 게이트가 있을 때 얘의 출력을 보면은 출력이 0일 때는, 만약에 1이라면은 만약에 출력이 0이라면 오화 게이트일 경우에는 얘는 입력이 무조건 0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오화 게이트의 출력이 1이라면은 사실 이게 01인지 10인지 11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얘는 가역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화 게이트 자체는 가역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오화 게이트와 역할을 똑같이 하는 그런 회로를 가역 회로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회로는 양자 회로로도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 있다. 아니면은 구현을 할 수 있다가 나중에 볼 결론인데,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디지털 게이트들은 리버서블한 게이트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 결론인데요. 그거는 뒤에서 다음 시간쯤에 할 얘기고, 일단 잠깐은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일단 먼저 보는 거는 이런 거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개념이
컨트롤드 게이트입니다. 저희가 봤던 가장 대표적인 컨트롤드 게이트가 바로 이 CNOT 게이트였죠. 근데 얘가 뭘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컨트롤 큐빗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요 밑에 그려놓은 이 오퍼레이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계속 칼칼하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면은 우리가 타겟에다 실제로 하는 일이 XOR랑 유사하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CNOT 게이트 테이블, 진리표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심볼을 대신 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경우엔 또 다르게 볼 때는 얘가 NOT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랑 같죠. 근데 NOT 오퍼레이션을 지난번에 싱글 큐빅 게이트 중에 X 게이트랑 그러니까 X 게이트랑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CNOT 게이트를 이렇게 심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꼭 여기 타겟에 들어가는 게 큐빗이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개의 큐빗에 그 조건에 따라서 작용할 것인지 작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게이트가 유니터리 게이트이기만 한다면 그럼 저희는 얘네들을 컨트롤드 U 게이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심볼이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들어왔는데, 자, 퀀텀 스테이트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들의 중첩으로, 그러니까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예, 그러니까 1차 결합 또는 선형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측정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얘네들의 그냥 중첩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측정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지난번에 공리 세 번째 얘기처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컬랩스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 측정하기 전까지는 양자 상태, 일종의 중첩이 허용된 양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측정이 끝난 다음에 값은 얼마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평광을 측정했다. 근데 평광이 호리존탈이 나왔다. 그럼 얘를 다시 계속 같은 베이시스로 아니면 같은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로 계속 반복한다면 얘는 계속 그 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값 자체는 일단 값이 컬랩스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일반적인 컴퓨터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 같은 걸로 아니면 디지털 회로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값은 이제 클래시컬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메저먼트 할 땐 이런 심볼을 많이 사용하고 그 앞에다가 약간 현재는 중첩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자 상태, 큐빗 상태를 나타낼 때는 그냥 라인을 하나 쓰는데 얘가 측정된 다음에 컬랩스된 결과 클래시컬 밸류다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두 줄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회로를 보면은 이런 노테이션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다 금방 그러니까 캐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팬아웃이 안 된다는 개념을 약간 다르게 살펴보면은 이게 큐빗을 우리가 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큐빗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큐빗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메모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퀀텀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퀀텀 스테이트를 우리가 복사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관점인데, 자, 이거 한번 여기 CNOT 게이트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psi 얘가 알파 0 더하기 베타 1이라는 이런 어떤 큐빗이 주어졌는데, 큐빗 인포메이션이 주어졌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얘를 CNOT 게이트를 하는데 어떤 인풋에 대해서 CNOT 게이트를 하냐? 0이라는 큐빗에 대해서 CNOT 게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큐빗을 A 큐빗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큐빗을 B라고 부르면, 여기 지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얘가 여기 지나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얘가 알파 0 A 더하기 베타 1 A, 그 다음에 요거 0 B로 들어왔다가 이거 자체가 전개라면은 0. 자,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쓰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되고 베타 1 0인데 힘이 넘치나 보네요. 예,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CNOT 게이트를 통과하면은, 그러면 얘는
0, 그러니까 컨트롤이 0이니까 그냥 0, 0으로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1이니까 이 뒤에 걸 낫을 해가지고 1로 가겠죠. 근데 얘네들의 중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얘가 뭔가 복사가 된 것처럼 보이겠네요. 자, 근데 이게 복사가 된 건가요? 자, 우리가 큐빗을 복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희가 복사라고 하면은 원래 여기 큐빗에 들어있던 퀀텀 인포메이션이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본이 바뀌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쪽 큐빗은, A라는 큐빗은 여전히 얘가 이런 상태로 나타날 거고, 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얘도 똑같이 나타내죠.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텐서 노테이션을 표현을 하면은 얘는 이게 돼야 되죠. 자,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이거를 전개하면 하나씩 곱해가지고 알파 제곱 00,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하기 01 뭐 해가지고 또 나올 텐데 얘랑 같나요? 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복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시납 게이트를 쓰면은 복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얼핏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시납은 안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뭔가 다른 옵션이 있느냐? 여기서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충격적인 결과는 양자 상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의의 양자 상태는 복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No Cloning Theorem이라고 아예 딱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이게 그냥 우리가 시납 썼으니까 안 됐지, 뭔가 그 잘 만들어진 어떤 그 게이트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복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디지털하고 비슷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많이 실망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시납 게이트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럼 뭔가 새로운 게이트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그 게이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그 게이트를 U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일 거는 우리가 요런 상태를 넣으면은 절대로 아까 얘기했던 이걸 괜히 지웠네. 예. 똑같은 애가 이렇게 반복된 상태. 알파 0 더하기 베타 1, 그 다음에 알파 0 더하기 베타 1. 얘를 풀어보면 얘는 그러니까 여기 A, B, B죠. 그럼 얘는 알파 제곱 0, 0. 이거 A, B 안 쓸게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0, 1. 그 다음에 베타 알파 1, 0.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타 제곱 1, 1. 요런 거 못 만든다가 제가 지금 증명할 겁니다. 자, 뭐 일단 이거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쉽진 않겠다는 건 보이지만, 근데 정말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놀랍게도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낸 건 1980년대인지 뭐 하여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네이처 페이퍼로 나왔고 한 페이지짜리 논문이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꽤 임프레시브 했는데, 뭐 그건 약간 딴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오퍼레이터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게이트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애를 제가 클로닝 머신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복사기. 근데 이런 복사기가, 이 복사기 역시도 양자역학을 따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양자역학을 지금 유배하고 하는 거는 일단 이 과목의 스코프는 아니겠죠. 뭐 딴 데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목에서는 일단 양자역학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걸 진행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게이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자역학의 룰을 따른다면 얘는 어떤 오퍼레이터여야 된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여야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걔를 나타내서 U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시납 게이트 할 때는 얘가 0이면 제일 좋아 보였으니까 이걸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꼭 얘가 0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초기 상태를 잘만 조정하면은 얘는 항상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냥 얘를
init라고 쓰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완벽한 그런 복사기라면 얘가 만족해야 될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풋사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풋사이 A가 풋사이고 그 다음에 B가 init이라는 어떤 그런 스테이트였을 때 요 U라는 오퍼레이터를 통하면은 얘는 풋사이 A 텐서 프로덕트 풋사이 B 똑같은 풋사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걸 저희가 기대하겠죠. 자, 그래서 요 관계를 다시 그 수식으로 적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다 U를 곱하면은 그러면 이게 나오는 이런 U가 존재하느냐 그게 저희의 질문이고 일단 가정은 존재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룰을 찾아낼 수 있겠죠. 첫 번째 룰이 뭐냐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A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init인 이런 상태에다가 U를 곱하면 그럼 얼마가 돼야 된다? 요 룰에 따르면 0이 돼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얘가 1일 때 여기다 똑같은 애를 집어넣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된다? 똑같은 룰에 의해서 얘는 똑같이 나오고 요 뒤에 있는 애는 원래 처음 요 값이랑 똑같은 애가 나와야 된다. 자,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이제는 제가 어떤 모순을 찾아낼 수 있냐면 왜 입력을 꼭 요 0 또는 1 요런 애들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만 넣어야 되냐? 우리처럼 이렇게 임의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임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네, 여기다 할까요? 공간을 좀 제대로 못 썼네요. 뭐 상관없죠. 자, 여기다가 풋사이 그러니까 임의의 요런 애를 알파 0 더하기 베타 1 이런 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it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얘가 이게 분배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알파 0 init 제가 그냥 in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베타 1 얘가 1 그 다음에 init 이런 애로 되겠죠. 근데 우리는 또 뭘 하냐면 얘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얘가 각각에 나눠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리니어니까 알파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알파 U 이렇게 되고 베타 U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챌린지가 들어왔죠. 요구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얘는 알파 00 더하기 베타 얼마? 11 자, 이렇게 그 카피 머신이 양자 카피 머신, 그러니까 클로닝 머신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까 걔가 만족해야 되는 두 가지 성질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결국엔 요렇게 된다는 거를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과가 이게 아니죠. 저희가 원하는 건 이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디지털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들 파일 복사도 해보고 뭐 많이 디지털 컨텐츠들 복사를 해봤겠죠 아마. 불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합법적인 디지털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많이 복사를 해봤겠죠. 자,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정말 복제가 안 되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뭐 막 그런 막 이상한 얘기도 하는데 그거로 연결하기는 좀 약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의 상상을 가지고 뭐 그건 한번 뭐 그런 식의 컨텐츠로 적용하는 게 될 것인가 뭐 실제로 그런 논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다는 편이고
예, 그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근데 요 관계만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양자역학적인 그런 룰들 안에서 뭔가 재밌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예, 당연히 인커리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자, 노클로닝 시어렘을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잠깐 하는 게 있는데, 노클로닝 시어렘에서 말하는 거는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를 복사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똑같은 양자 상태를 두 개를 못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만약에 그 단일 광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 처음에는 양자 상태가 뭐 호리젠탈 그런 평광이었는데, 제가 여기다 얘를 어떤 뭐 보통 저희는 뭐 하프웨이 플레이트 뭐 그런 걸 통과시키면, 그럼 얘가 처음에는 H였던 애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H 더하기 베타 V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제가 똑같은 이런 애를 그 디바이스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 광자를 또 새로 만들고 얘의 초기 상태를 H로 하고 여기를 통과시키면 결과는 뭐가 될까요? 똑같은 상태가 나와야겠죠. 자, 이게 노클로닝 시어렘을 위배하나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저는 지금 요거의 정보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거는 요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초기 상태부터 중간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얘 만드는 건 문제 없어요. 노클로닝 시어렘이 언제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언제 이게 노클로닝이 안 되냐면 중간 과정 전혀 모르고 저한테 누군가 중첩된 상태를 딱 준 거예요. 이 상태를 준 거예요. 이거 상태 딱 하나 주고 얘랑 똑같은 거 많이 만들어봐 하면은 저는 못한다는 겁니다. 뭐 약간 양자역학적인 상식적인 개념에서 따져봐도 자, 누군가 이렇게 이거 중첩이야? 라면서 줬어요. 만약 이게 중첩이 아니라 얘는 H 아니면 V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주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당연히 얘를 폴라라이저라고 불리는 그런 아니면 지난번에 그 평광 안경 같은 거 있죠? 그걸 통과해가지고 통과하냐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냐를 보고 얘가 H인지 V인지 금방 알겠죠? 그럼 걔랑 그 정보를 가지고 똑같은 상태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저보고 이렇게 중첩된 애라고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뭐 근데 중첩에는 극단적으로 V만 있는 경우도 중첩이라고 볼 수 있고 H만 있는 경우도 중첩이라고 볼 수 있죠. 단지 코에피션트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는 중첩 상태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태를 아무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첩돼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근데 중첩돼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제가 얘를 딱 측정하는 순간 그때 뭐만 나온다? H 또는 V만 하나 나오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측정은 우리가 양자 상태, 중첩돼 있는 양자 상태를 측정하는 거는 똑같은 애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걔를 반복해서 측정해야지 일단 얘가 알파랑 베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니면 0과 1의 비중이 얼마인지 그걸 알고 거기다가 또 페이스까지 하려면 뭐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하면 하다마드 게이트가 마치 HV 측정하는 대신에 그 AV 그러니까 그 다이아고날 엔타이어 다이아고날 측정하는 거랑 같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베이스를 바꿔서 측정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페이스를 얻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측정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반복을 하려면 똑같은 애가 여러 개가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누가 주어졌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복사할 방법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얘를 측정해보면 뭐 H나 V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뭐 H가 나왔으면은 알파가 0은 아니다라는 정보만 저는 알고 있지 그 외의 정보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리 베이스를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보를 금방 딱 알아낼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직관적으로도 양자 상태에 이런 중첩이 허용되는 순간 복사가 어렵겠구나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한 겁니다. 예, 뭐 약간 충격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고, 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를 양자암호에 썼을 때는 이게 사실 핵심적인 그 장점이 되고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얘가 엄청나게 안 좋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 뭐 여기서는 일단 팩트 위주로만 전달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는 게, 예, 약간 주제를 바꿔서 측정에 대한 문제를 약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측정을 하려면 얘가 풋사이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0 또는 1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측정하려는 베이시스가 이미 0 또는 0과 1을 아이겐 벡터로 갖는 그런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를 가정하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종류의 그 메저먼트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베이시스가 꼭 0 또는 1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비주얼라이즈 하기 쉬운 게 뭐 계속 지금 얘기하듯이 형광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H 또는 얘를 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를 V 그리고 얘를 1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형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측정을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형광 안경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려서 측정할 거냐에 따라서 베이시스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0 플러스 1 얘도 좋은 베이시스죠. 그러니까 노멀라이즈까지 해주면 그 다음에 엔타이 다이고날 얘도 노멀라이즈 돼 있는 좋은 베이시스고 그 다음에 얘 둘끼리 직교하죠. 그렇기 때문에 AD도 아주 좋은 베이시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0, 1에 대해서는 측정할 필요 없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0 또는 1 베이시스로 나타나는 거를 얘들을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아닌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얘들 다른 방향으로 측정을 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뭐를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임의로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주어졌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저희가 이게 0, 1 베이시스가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고날, 엔타이어 다이아고날 또는 그냥 얘는 평광에서의 개념이고 만약 얘를 좀 더 연산으로 생각한다면 얘를 플러스 베이스, 얘를 제가 마이너스 베이스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요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0이라는 애를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요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더하면은 그러면은 0은 2배 나오고 얘는 캔슬 되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뭐 꼭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거 0은 얘네의 어떻게 되냐 얘네의 합을 하면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거 스퀘어 루트 2 정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여야 되니까 이게 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뭐 이거는 직관적으로 금방 되죠. 근데 수학적으로 만약 이게 머릿속에 그러진 않다 하더라도 얘들끼리 더해보고 얘들끼리 빼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얘네 컴포넌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베이시스를 새로 만들어낸 베이시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런 상태라는 거는 이 새로운 베이시스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런 관계를 찾아낸 다음에 요걸 그냥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1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가 플러스로 묶어버리면은 여기에는 스퀘어 루트 오브 2가 저기 분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알파 분모는 그대로 나올 거고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왜 찾았냐면 제가 여기서 한 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베이시스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베이시스가 아니라 이런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면은 과연 플러스는 얼만큼 나올 것이냐 마이너스는 얼만큼 나올 것이냐를 그냥 이렇게 베이시스 변환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환이라는 것보단
치환이라는 표현이 낫겠죠. 똑같은 상태를 새로운 베이시스로 다시 표현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걔네들로서 리프레젠트를 한 다음에 걔네들로 다 치환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요게 아닌 새로운 베이시스로 측정했을 때도 그때 플러스가 얼마큼 나오고 마이너스가 얼마큼 나올지를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렇게 베이시스가 바뀌었을 때 그때 측정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평광의 경우는 쉽죠. 평광은 그냥 이 평광하는 이 측정 장치,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폴라라이징 빔 스플리터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PBS라고 부르는데, 걔의 각도를 돌려버리면은 그러면 얘가 그 원래 측정하려는 베이스가 그냥 돌아가겠죠. 그래서 평광은 문제가 없는데, 자 원자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2레벨 아톰이 딱 주어지면 2레벨 아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아이겐 스테이트 또는 우리가 측정하는 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죠? 저희가 얘네들을 그러니까 0 상태랑 1 상태라고 구분할 때 얘네들이 나타내고 있는 건 뭐죠?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보통 그 주파수로 나타내서 얘를 나타내는 에너지가 오메가 제로, 그다음에 얘를 나타내는 에너지가 오메가 원, 뭐 이런 그 특정한 어떤 에너지가 있을 텐데, 자 원자에서 0과 1의 중첩의 베이시스로 얘를 측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면 뭐 그걸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0과 1의 중첩으로 어떻게 측정해요? 저희는 에너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0과 1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면은 얘네 두 개의 에너지 아니 주파수의 뭐 평균이 나오네? 그러면 뭐 요거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랑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랑 에너지가 다른 값이 그 평균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덧셈에 대한 평균 빼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나누기 2 그렇게 하면 에너지 값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의 이 2레벨이 있는데 얘네의 현재 양자 상태를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아니라 0 플러스 1 베이시스랑 0 마이너스 1 베이시스로 측정한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약간 평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광에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측정하는 대신에 저희가 평광판을 45도 돌리는데, 다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어떤 임의의 평광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평광판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평광판은 무조건 이 축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 임의의 벡터가, 그러니까 뭐 어느 평광으로든 기울어져서 돌아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얘를 전체적으로 45도를 돌려버립니다. 들어온 애를 중간에 평광을 45도를 돌리는 그런 디바이스는 뭐 세고 셌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싹 돌리면은, 그러면은 원래 그 H에 해당하는 애는 이쪽에 매핑이 될 거고 V에 해당되는 애는 이쪽에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요거에 중첩으로 된 어떤 평광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를 45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이시스를 45도 돌려버리면은 얘네의 중첩도 같이 45도가 돌아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원래 베이시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오히려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 제가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는데 임의의 벡터를 뭘로 하고 싶냐면 이 새로운 베이시스 AV 또는 AD 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의 그 중첩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예, 중첩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쪽 베이시스를 측정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측정 장치 자체를 못 돌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 임의의 벡터가 분명히 A랑 D 사이에 걔네 사이가 아니라 걔네로 이루어진 중첩으로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A를 45도, 그 다음에 D도 45도 돌리면은, 그러면은 A로 원래 돼 있던 애가 얘로 매핑이 되고 D로 돼 있던 애가 얘로 매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의 중첩인 애들도 이렇게 매핑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HV로 측정하는 거는 마치 이걸 돌리기 전에 AD 베이시스의 AD 베이시스로 측정을 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좀
그 어색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일단 저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럼 얘도 사실 하는 일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하다마드 게이트가 약간 저런 걸 해주는데, 하다마드 게이트를 해주면은, 결국에 얘는 그 0이라는 애가 0 플러스 1로 0 플러스 1 베이시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애가 0 마이너스 1 베이시스로 바뀌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하다마드 게이트가 또 거꾸로 보면은 0 플러스 1을 다시 이쪽으로 바꾸고 0 마이너스 1 스테이트를 얘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양자 정보가 여기 두 개의 에너지 레벨에 중첩으로 돼 있으면은 이 원자에 대해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측정해야 되냐? 그냥 0이냐 1이냐를 측정하면은 그거는 마치 0과 1 플러스, 0 플러스 1 또는 0 마이너스 1 베이시스로 측정을 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 개념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뒤에서 실제로 측정을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아니라 완전 이상한 베이시스로 측정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그러니까 대표적인 개념이 이 평광을 가지고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 왜 이런 우리가 다른 베이시스로 하냐? 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하다마드 게이트 얘기하면서 하다마드 게이트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중첩되어 있는 애들의 얘네들의 비중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 말고 걔네들 간의 페이스가 얼마인지 찾아내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페이스를 찾아낼 때 저거를 일부러 베이시스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퀀텀 텔레포테이션 보통 양자 원격 이동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베이시스로 측정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뭐 계속 나오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먼저 이제는 새로운 베이시스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 베이시스의 이름이 벨 베이시스입니다. 뭐 저게 전학이 만든 그 벨 말고 물리학자 중에 양자 얽힘하고 관련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베이시스 벨 베이시스라고 얘기하는 베이시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딱 보면 이거 되게 복잡해 보여가지고 이게 딱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큐빗이 두 개가 있잖아요. A라는 큐빗과 B라는 큐빗이 있으면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얘가 0 또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 또는 1이거나 뭐 중첩이거나 뭐 잔뜩 있을 텐데 저희가 얘를 두 개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텐서 프로덕트로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두 개로 이루어진 새로운 힐버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얘들의 조합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의 베이시스가 00, 01, 10, 1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베이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아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0과 1의 베이시스를 얘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아냈죠. 플러스 마이너스 베이시스. 그러면 여기도 이제는 2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 됐는데 4차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거랑 약간 유사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얘를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또 조합해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다 조합을 해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꽤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자, 얘네 네 개 서로 어떻죠? 오소노말, 그러니까 오소고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중에 요거 두 개만 딱 빼서 마치 HV를 AD로 바꾼 것처럼 얘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직교할까요? 직교하죠?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럼 얘와 얘도 서로 직교합니다. 그럼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어떨까요? 여기는 0011, 그 다음에 여기는 0110.
얘네들끼리 만약에 서로 곱하면 내적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0입니다. 왜냐면 완전히 다른 애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직교한 애들로 가정했죠? 아니, 시작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서로 다 직교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따로 그냥, 근데 이거 노멀라이즈까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 다 노멀라이즈 한 거를 이름을 다 붙였는데, 외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00 더하기 11. 얘네들은 같은 게 반복이잖아요. 00, 11. 그런 애들은 파이라고 하고, 얘를 앞에, 요 가운데 플러스 S면 플러스, 마이너스 S면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푸사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이렇게고, 푸사이고, 그럼 얘는 뭐일까요? 푸사이 플러스. 얘는 푸사이 마이너스여겠죠. 예. 이거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외우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소고나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고, 자, 얘네들이 컴플리트 베이시스냐? 컴플리트 베이시스가 뭐죠? 컴플리트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 임의의 어떤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공간에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가 있을 때 그 공간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다 걔네의 베이시스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면은 그럼 그거를 컴플리트하다고 부르죠. 근데 저희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새로 만들어진 힐버트 스페이스는 몇 차원짜리 공간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4개로 다 조합을 할 수 있으니까 몇 차원? 4차원이죠. 자, 제가 지금 찾아낸 새로운 베이시스가 있어요. 얘네들을 제가 베이시스로 쓰면은 얘네들은 서로 오소고날하죠. 그 다음에 제가 노멀라이즈를 다 시켜버리면 다 이렇게 시켜버리면 오소노멀하죠. 그리고 몇 개죠? 4개. 4개의 오소고날한 벡터들을 찾아냈으면 얘네들은 컴플리트 베이스가 되죠. 왜냐하면 4차원 안에서는 4차원의 그러니까 4개의 새로운 그 독립적인 베이스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컴플리트 베이스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꽤 놀랍게도 2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의의 벡터,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임의의 벡터는 항상 얘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가 결론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좋은 베이스니까, 좋은 그 컴플리트 베이스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벨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EPR 스테이트라고 부르고도 EPR 페어라고 부르고 뭐 이름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뭐 주로 EPR 페어나 아니면 그 벨 베이시스라는 이름을 주로 쓸 거고요. 여기서 EPR이라는 이름이 왜 나오냐면 이거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거 못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래서 예, 근데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예, 제가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뭐 알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서 이런 스테이트 봐라. 이런 스테이트가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자 얽힘이란 건 다 잘못된 것이고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중첩은 다 안 된다라고 믿은 게 네,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따가지고 EPR 스테이트 또는 EPR 페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벨이 그런 스테이트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지 그냥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측정할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 방법에 따라서 나중에 누군가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아인슈타인의 말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실험적으로. 물론 거기에 계속 루프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뭐 루프홀 프리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큰 틀에서는 그게 검증을 했고 예,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추측을 해냈지만 그게 사실은 양자역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스테이트 자체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을 때 이런 스테이트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검증해야 될 건지까지 막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사람들의 그 공로는 꽤 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결론은 맞진 않는다가 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탱글 보통 그리고 또 예, 이런 스테이트를 이런 스테이트를 또 뭐라고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인탱글드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얽힘 상태. 그래서 양자 얽힘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먼저 보고 싶은 게 뭐 인탱글드 스테이트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사실 그 주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저희는 지금 주로 게이트 관점에서 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게이트로 저희가 어떻게 만드냐?
생각보다 꽤 쉽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냥 회로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시납 게이트를 해주면은 그럼 요거와 요거 둘 사이에 인탱글, 그러니까 요런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0을 넣고 여기다가도 0을 넣을게요.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0 스테이트니까 여기 들어오는 순간 얘는 0 플러스 1 이런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0 스테이트로 시작을 했어도 여기 올 때쯤엔 아무 변화를 안 느끼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확실히 텐서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이 시납 게이트를 하면은 이제 컨트롤이 0, 그 다음에 타겟이 0이면은 얘는 그대로 00으로 나오겠죠? 근데 컨트롤이 1, 그 다음에 타겟이 0이면 얘는 아마 1, 0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여기 있는 표와 같이 00을 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파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01을 넣으면은 풋사이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다들 그냥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벨 스테이트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꾸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이 두 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어떤 상태는 항상 얘네들로 이루어진 쟤네들의 슈퍼포지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풋사이 플러스 뭐 더하기, 그 다음에 풋사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요 네 가지의 얘네 네 가지의 중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오소노말하다고 했으니까 다르게 생각하면은 임의의 두 개의 큐빗이 주어졌을 때 이 큐빗 상태를 얘네 베이시스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오소노말한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아이겐 벡터로 갖는 그런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는 저희가 그냥 합성을 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합성을 해냈을 때 그런 메저먼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메저먼트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임의의 이게 제가 풋사이를 썼지만 이게 사실은 두 개의 큐빗이 합쳐져 있는 걔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양자 상태인데, 이 양자 상태를 풋사이 플러스 풋사이 마이너스 베이시스들로, 요 네 개의 베이시스들로 측정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측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보면은 이미 이 베이시스 딱 모양만 봐도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뭐 되게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임의의 스테이트가 딱 주어졌는데 저걸 측정을 할 것이냐? 자, 저거는 우리가 힌트를 한번 아까 여기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우리가 HV, 제일 쉬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말고 새로운 베이시스에서 한번 주어진 양자 상태를 입력으로 들어온 양자 상태를 측정해보자고 했죠. 그럴 경우에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가 측정은 얘가 쉬우니까 이쪽에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베이시스를 이쪽으로 트랜스폼을 시키자가 아까 결론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 되게 복잡한 아까 제가 요거를 다 해보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00이 들어올 때 아까 요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11이었겠네요. 자, 요게 11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이쪽 회로에다가 00을 넣으면은 그럼 얘가 파이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0, 1을 넣으면은 실제로 해보시면은 파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1, 0을 넣으면은 풋사이 플러스가 나오고 1, 1을 넣으면은 풋사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얘기거든요. 이걸 쭉 다 해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은 비디오를 멈추고 잠깐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요 베이시스를 측정하고 싶은데 요 베이시스로 직접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요거를 여기로 매핑하고 요거를 여기로 매핑하는 그런 회로를 한번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베이시스에서 측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각도 돌리는 거니까 충분히 보이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큐빗이 두 개가 주어지면 이 큐빗의 값 따로따로 측정하는 건 쉽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을 측정을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한다. 그러니까 요런 값들은 측정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베이시스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요거를 막 한번 적용을 해보면 무슨 개념이 가능하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대신에 얘는 유니터리 얘는 유니터리 관계를 가진 회로니까 여기서 여기로 매핑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를 갈 때 00일 때 파이 플러스가 되고 01일 때 파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회로를 거꾸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푸사이 플러스가 나오면은 얘는 뭘로 매핑이 돼야 될까요? 00이 돼야 될 거고 푸사이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죄송해요. 파이 플러스가 들어오면 00이고 푸사이 얘들 읽을 줄 알죠? 푸사이라고 읽습니다. 얘는 파이라고 읽고 푸사이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얘는 이 회로로 거꾸로 요렇게 가면은 10이 나올 거란 얘기고 푸사이 마이너스가 이쪽에 들어오면은 거꾸로 나오면은 11이 나올 거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임의의 이런 스테이트가 주어졌는데 얘네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로 측정하려면 이 스테이트를 여기다 넣어주고 회로를 거꾸로 돌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돌리면은 그럼 이제 얘는 원래는 푸사이 플러스 푸사이 마이너스 뭐 이거에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쭉 나왔을 때 푸사이 플러스가 1, 0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푸사이 마이너스가 0, 1로 될 거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변환이 되겠죠.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그냥 측정을 해버리면 그럼 결국에는 푸사이 플러스 푸사이 마이너스 얘네들로 벨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그 상태로 측정을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주어졌던 이 회로를 거꾸로 적용하면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베이시스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이상한 베이시스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여전히 감이 안 오시면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베이시스로 측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어진 건 요거밖에 없다. 그럼 뭐 할 것이냐? A를 H로 바꾸고 D를 V로 바꿔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베이시스에서 측정해주면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다음 시간에 할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